안녕하세요. 노코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의 이상미입니다. 어느덧 한 학기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기말고사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학습해 본 것을 좀 정리해 본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말고사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말고사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기말고사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시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공지를 다 한 내용이지만 시험 범위 기말고사의 범위는 8주차부터 14주차까지의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14주차 마지막 차시에는 전문가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강의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특강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제외하고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로만 시험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객관식 사지선다 문제 15개와 그 다음 주관식 5개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주차부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조금 정리해 보면서 또 제가 시험 문제 낸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기억이 나는 대로 힌트를 드릴까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시험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힌트를 드리더라도 여러분들 문제에는 물론 그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그 시험 문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팁은 매 주차 마지막 차시에서 제가 다뤄봤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3문제 정도씩 매주 문제를 풀어드렸는데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는 거의 그대로 복사해서 문제가 출제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꼭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한 주차가 3개의 차시로 구성이 되는데요. 대부분은 맨 앞에서 그 주차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좀 다루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문제로 출제하기에 용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실습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위젯들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각각 위젯들의 기능,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잘 대비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8주차에 학습했던 것부터 중요한 것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에는 어떤 내용을 학습했었냐면 분류 모형, 지도 학습의 분류 모형.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특히 분류 모형을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를 학습을 했고요. 또 분류와 회귀를 모두 할 수 있는 모형으로 가장 기본적인 모형인데 의사결정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8주차에 학습을 했습니다. 분류 모형을 평가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혼동행렬, 즉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하는 표가 되겠는데요. 이 표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이 존재합니다. 이 지표들을 좀 하나하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선 accuracy, 정확도, 우리가 예측한 것 중에서 얼마나 맞았나를 의미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고요. 에러 레이트, O 분류율은 또 얼마나 틀렸나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리콜, 센서티비티, 그러니까 재현율과 민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실제가 true인 것 중에서 예측치가 적중한 것. 그러니까 실제도 true이고 예측치도 그 true로 맞게 예측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도가 있었는데요. 특이도는 실제가 false인 것 중에서 예측치가 적중한 정도가 되겠고요. 이 precision, 정밀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true로 예측을 한 것 중에서 실제가 true인 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이 정밀도와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재현율, 민감도와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표들은 모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서 ROC 그래프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ROC 그래프를 그리고 이 면적을 AUC라고 얘기를 하고요. 면적이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의 성능이 좋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주차에 굉장히 이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바로 과대적합 오버피팅과 과소적합 언더피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피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과대적합이라는 것은 학습 데이터셋에 지나치게 최적화가 돼서 아주 복잡한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 정확한 분류나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을 과대적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소적합은 반대로 너무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단순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과소적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는 과대적합과 과소적합을 피하고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트리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의사결정 트리는 모델의 결과가 나무 구조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고 분류와 예측이 모두 가능합니다. 분류와 예측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은 종속 변수, 즉 y가 범주형도 가능하고 연속형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는 나무를 우리가 분류나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측 또는 회귀를 하는 나무를 회귀나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지치기라는 용어가 있었는데요. 가지치기라는 것은 과대적합이 되지 않도록 가지를 제거해서 모형을 좀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 때는 분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류나무에서는 어떤 기준을 사용하고 회기나무에서는 또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구주 차이는 앙상블 모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개의 모델만으로 어떤 예측이나 분류를 하게 되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사람들도 혼자만의 의견보다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게 훨씬 더 정확하죠.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이 앙상블 모형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모형을 종합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배깅과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부스팅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는 문제들 당연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배깅이라는 것은 배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부트스트랩이 되겠습니다. 부트스트랩이라는 것은 원 데이터, 로우 데이터에서 크기가 같은 표본을 여러 번 단순 임의 복원 추출을 합니다. 이 복원 추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뽑았던 것을 또 넣어서 뽑는다는 것은 같은 것을 여러 번 뽑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깅의 경우에는 병렬적으로 즉 동시에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랜덤 포레스트는 랜덤이라는 말은 무작위를 의미하고 포레스트는 숲을 의미하죠. 그래서 무작위성을 부여한 숲이라는 것은 의사결정 나무를 여러 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 랜덤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행을 랜덤하게 추출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변수를 임의로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열을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좀 더 무작위성을 강하게 만든 것이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그리고 부스팅 기법이 있는데요. 부스팅 기법은 분류가 잘못된 데이터, 즉 오분류 데이터에 가중치를 두어서 다음에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스팅은 배깅과는 달리 병렬적으로 모델을 만들 수가 없고요. 순차적으로, 즉 채점을 해서 오분류된 데이터를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모델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랜덤 포레스트나 부스팅이 실제 정확도가 좀 높아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앙상블 모형을 만드는 위젯들 기능이 되겠는데요. 랜덤 포레스트 만드는 랜덤 포레스트 위젯, 그 다음 부스팅을 할 수 있는 그라디언트 부스팅 위젯, 또 부스팅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다부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아다부스트 위젯이 있겠고요. 그 다음 이 나온 틀이 앙상블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피타고리안 포레스트 위젯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우리 10주차에는 좀 많은 내용들 학습을 했었는데요. 인공신경망과 그리고 교차 검증에 대한 학습을 했습니다. 이 인공신경망에서 나오는 거는 요즘 또 여러분들 이 딥러닝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의 기초가 되는 이 인공신경망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학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단층 신경망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입력값, 가중치, 활성함수, 출력값으로 구성되는 가장 고전적인 인공신경망의 모델입니다. 요거는 선형만 분류가 되는 방법인데요. 엑소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좀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층 신경망, 다중 퍼셉트론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은닉층을 사용하게 되고 비선형의 활성함수를 사용한다는 점이 단층 신경망과는 좀 다른 점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은닉층에 관한, 즉 은닉층의 수와 하나의 은닉층을 구성하는 은닉 노드의 수는 분석가가 직접 결정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활성 함수에 대한 것이 인공신경망에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활성 함수라는 것은 어떤 그 입력된 데이터를 다음 층으로 어떻게 출력할지를 결정하는 함수입니다. 즉 입력이 아니라 출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다양한 활성 함수들 중에서 원하는 활성 함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오렌지 3에는 아이덴티티, 로지스틱 함수, 탄, H, 렐루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요. 특히 많이 사용하는 로지스틱
다른 이름으로 시그모이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로지스틱 함수의 출력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출력했었고, 탄 H도 비슷한 S자의 곡선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출력값이 있었습니다. 각 활성 함수들의 의미와 출력값을 기억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에서는 입력값이 쭉 입력값 또 은닉층을 거쳐서 출력층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순전파 feed forward 또는 forward propagation을 사용해서 최종값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값과 그 실제의 값을 비교해서 오차를 계산하게 되고요. 이 오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오차 역전파를 수행하게 됩니다. 역전파가 나왔는데요. 이 계산된 손실, 즉 오차를 기반으로 해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울기 값을 다시 계산해서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공신경망에서는 뉴럴 네트워크 위젯이 인공신경망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테스트 앤 스코어라는 위젯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관한 내용들 학습을 했는데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대표적인 방식이 K-폴드 교차 검증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전체 데이터셋을 K개로, 예를 들어서 K가 10이라고 한다면 10개의 동등한 하부집합으로 만들어서 K번째를 검증, 밸리데이션을 하고 나머지 9개를 학습을, 트레이닝을 하는데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K가 10일 때는 10번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K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분석가가 직접 지정을 해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OOCV가 있는데요. 이것과 K-폴드 교차 검증은 어떻게 다른지 아셔야 되겠고요. 요거는 데이터 한 개 한 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개의 데이터를 검증용으로 하고 나머지 n-1개를 훈련용 자료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K값이 n인 것과 같게 설정이 됩니다.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 랜덤 샘플링 방식은 무작위로 여러 번 샘플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K-폴드 교차 검증과 LOOCV의 특징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주차로 들어가면서 비지도 학습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군집 분석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비지도 학습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군집 분석이라든지 차원 축소에 대한 방법, 그리고 연관 규칙 학습과 자기 조직화 지도라고 해서 셀프 오거나이징 맵은 우리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비지도 학습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군집 분석이 가장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반응 변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별도의 Y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즉 정답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개체들 간의 유사성에만 기초해서 군집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군집 분석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계층적인 군집 분석이 있고요. 또 많은 비계층적인 방식이 있는데 비계층적인 방식 중에서는 K-민즈 클러스터링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층적 군집 분석과 비계층적, 즉 K-민즈 클러스터링 방식의 차이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층적 군집 분석의 결과는 덴드로그램 기억나시죠? 덴드로그램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계층적 군집 분석은 군집의 개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덴드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군집 분석에서는 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즉, 유사하다는 것은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집과 군집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최단 연결법, 단일 연결법, 요거는 가까운 것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슬 효과라는 것이 발생된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외에도 최장 연결법, 중심 연결법, 평균 연결법, 와드 연결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체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연속형 거리 방식, 범주형 거리 방식이 있고요. 특히 유클리드, 맨하탄 방식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집 분석을 할 수 있는 위젯인데요. 데이터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디스턴스 위젯이 있었고요. 그 다음 덴드로그램을, 즉 계층 군집 분석을 하기 위해서 히어라키컬 클러스터링 위젯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12주차에 이제 그 비계층적인 군집 분석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K-민즈 군집 분석을 했는데요. 이 K-민즈 군집 분석에 대한 모든 내용들도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K라는 게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죠. 그래서 분석가가 군집의 수를 미리 지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즈라는 것은 평균을 사용한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평균하면 이제 이상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K-민즈 군집 분석은 이상값이 많은 경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민즈 군집 분석에서는 우선 처음에 K를 정했기 때문에 K개만큼 초기 군집 중심을 지정하고요. 데이터 포인트를 그 중심에다가 가까운 것에 할당하고 다시 군집 평균을 구해서 중심을 바꾸고 다시 데이터 포인트를 할당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K-민즈 군집 분석의 특징은 장점은 빠르고 단순하다는 것이고요.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단점이 중요한데요. 잡음이나 이상값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비볼록한 군집은 이렇게 동그랗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K평균 군집 분석으로 군집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밀도 기반 군집 분석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K-민즈 클러스터링 하기 위한 위젯들이 되겠는데요. 디스트리뷰션으로 분포를 시각화해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셀렉트 컬럼은 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델링 하기 전에 열을 선택할 때 사용하고요. K-민즈 군집 분석을 하기 위해서 K-민즈 위젯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MDS 위젯, MDS는 차원 축소를 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고차원 데이터를 2차원이나 3차원으로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셀프 오거나이징 맵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지도 학습 방법이고 인공신경망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축소할 수 있는 차원 축소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셀프 오거나이징 맵은 역전파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 역전파를 하는데 역전파를 하지 않고 경쟁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도 조절을 하면서 패턴을 학습하게 된다라는 특징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3주차의 이미지 분류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이미지 분류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합성곱 신경망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사람 눈을 본따서 이미지 처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신경망인데요. 합성곱 신경망에서는 사실 이론이 굉장히 복잡해서 일부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합성곱 신경망의 구조, 합성곱층, 풀링층, 완전 연결층 각각의 의미들까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인 KNN도 학습을 했는데요. 요거는 지도 학습 알고리즘이고 분류와 회귀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KNN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굉장히 쉬운 알고리즘이고요. 이것을 게으른 학습 방법, 레이지 러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K가 나오는데 K가 나오면 무조건 하이퍼 파라미터, 분석가가 값을 지정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지 분류를 하기 위해서 애드온 기능을 활용했는데요. 애드온 기능이라는 것은 오렌지3의 어떤 확장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어널리틱스라는 이미지 분류를 하기 위한 애드온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에 설치되는 위젯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import images, 이미지 뷰어, 이미지 임베딩, 이미지 그리드, save images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각각의 기능들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주차에 이제 자연어 처리와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학습을 했는데요. 요즘 또 아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관한 내용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극히 좀 제한적이고 우리가 좀 그냥 텍스트 마이닝은 이런 것이다 맛을 볼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내용들을 학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라는 것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어떤 인사이트나 밸류를 발견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데 고객의 의견 분석, 시장 동향 분석, 문서 분류, 감성 분석, 사기 탐지 등에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어를 처리하는 단계, 데이터 수집, 데이터 특히 전처리 과정에 많은 텍스트에 관한 전처리 과정들이 있었죠. 그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특성 추출, 패턴 인식과 모델링, 분석 및 해석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도 많은 위젯들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 코퍼스 위젯, 코퍼스 위젯이 텍스트 데이터를 불러오는 위젯이 되겠고요. 프리프로세스 텍스트 위젯은 텍스트를 전처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정제, 토큰화, 불용어 처리 어떤 의미들인지 다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단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워드 클라우드라는 것을 그렸는데 이것도 중요하고요. 텍스트 데이터를 어떤 빈도 분석을 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를 하는 것도 학습을 했는데요. SMS 스팸 컬렉션 데이터셋 요거는 이제 스팸 내용을 분류하는 데이터셋이고요. back of words 위젯은 단어의 출현 빈도를 기반으로 한 어떤 특징 벡터를 생성하는 텍스트 분석 도구입니다. 그리고 나이브 베이지 위젯은 이 베이지 정리, 통계의 베이지 정리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분류 모델을 만드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4주차까지의 주요 내용들이 되겠고요. 시험 문제 뭐 전체 다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주요한 내용들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말고사 특강이 여러분들 기말고사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말고사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말고사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